23페이지 양가로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올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올해만 출제되고 끝이 아니고 이건 해마다 출제된다. 왜냐하면 이게 5개이기 때문에 오지선다형으로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됩니다. 개인 등록 기준은 2가지인데 법인은 5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가로 1번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 합자, 한명, 유한 책임회사 5개가 있습니다. 5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법상 회사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법에 있기 때문에 상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요. 다만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됐냐면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하면 X입니다.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상법상 회사이면 된다고요. 합자, 한명, 유한 책임회사, 유한회사 다 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본금 9천만 원인 주식회사도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 하면 맞는 말이죠? 문제 출제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법 14조가 6가지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중개업 외에도 이삿짐센터 알선, 도배업체 알선, 분양, 주택, 상가, 분양대행,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6가지. 그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중개업 외에도 법 14조에 보면 6가지를 겸업할 수 있다. 방가로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입니다.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임원하고 사원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원은 주식회사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합자,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사원이라는 말은 주식회사로 따지면 임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원하고 임원이 같은 뜻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임원이 총 3명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임원이 총 3명이라면 이 중에서 대표자를 포함해서 사장을 포함해서 임원이 3명이라면 이 중에 공인중개사가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까? 1명 이상이 돼야 된다? 2명 이상이 돼야 된다? 답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3명이라면 2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겠죠? 대표자 1명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나머지 대표자를 제외하고 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2명의 3분의 1이면 0.6666인데 사람을 0.6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결국 1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1명 공인중개사 합하면 2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전부 다 공인중개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명도 없거든요. 그럼 대표이사를 미국 사람을 할 수가 없죠. 대표이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외국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이라고 이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게.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원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임원이든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든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원이 전부 다. 그 다음에 방가로 5번에 건축물 예정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가능하나 가설건축물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건축물 내장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건축물 내장을 먼저 만들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미등기는 가능할 수도 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고 법조문에 딱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가설 건축물에서 중개사무소 하는 데도 있더라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는 제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제가 길 가다 보니까 이 가설 건축물에 중개사무소 있던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된다고 돼 있던데 어떻게 그분들은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물었더니만 그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있어요, 가설 건축물에. 근데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가설 건축물에는. 그거는 예, 그런 경우는 뭐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천막 쳐놓고 이런 거는 그건 중개사무소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데는 중개사무 그거는 뭐 중개사무소는 아닙니다. 이 법적 여기 있는 중개사무소는. 자, 그래서 사용권 확보입니다. 사용권, 소유권 확보가 아니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가 있어도 돼요. 제가 아는 분은 지금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평촌에서 제가 실제 사례입니다. 둘이 동업을 했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동업을 했는데 A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B는 돈 됐어요. 돈. 자본을 투자했다고요. 그 둘이 동업을 했어요. 그럼 실제 내부적으로는 누가 사장이겠어요? 돈 낸 사람은 사장이라 하겠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등록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걸 가져가야 돼요. 사무실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그래서 돈 낸 사람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A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 신청하러 가니까 안 된다.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의 사무소 사용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려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이 뭐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월세가 있고요. 3천만 원 되는데 계약서를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적었다고요. 이 B 돈 낸 사람 명의는 안 된다고 하니까 가짜로 적으니까 건물주가 그러면 진짜 이 사람하고 적은 거 이건 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서 2개 가지고 있다. 나중에 돈 2번 내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거는 달라고 한 거예요. 진짜 계약서는. 그 가짜 계약서만 가지고 10년 동안 중개업을 잘 하고 있었어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B가 너하고 못하겠다. 그만두고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나가냐. 내 사무실인데 네가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예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문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돈 된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나쁜 인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데 그러면 주인한테 당신이 돈 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있는가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더라고요. 현금으로 줬대, 현금으로. 그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사무실이라고 우기고. 예, 그래서 뭐 소송해봐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고 소송 결과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그래서 가짜 임대차 계약서 적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 돈 낸 사람이 임차인이 되고 이 임차인하고 다시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사용대차 계약. 사용대차라는 거는 뭐 특별한 양식이 없어요. 그냥 공짜로 사용한다. A가 이 사무실을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의 문서만 제출하면 돼요. 꼭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사용대차 계약서. 그냥 A가 이 사무실을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의 문서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임차인은 실제 돈 낸 사람이 임차인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뺏길 수도 있어요. 반드시 임대차 계약. 근데 공무원들이 이는 임대차 계약서 아니고 사용대차 계약서 가지고 와도 됩니다. 이렇게 옛날에 그런 설명 잘 안 해줬어요. 그냥 이건 안 돼. B명의로 된 계약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고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다시 사용대차 계약서를 적어가지고 제출하면 된다고.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어요. 임차권을. 법은 오직 증거만 볼 뿐이고요. 진실을 판단한다고 보면 착각이에요. 법은 반드시 진리를 판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증거 없으면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법인의 등록 기준 해마다 거의 출제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등록 신청 서류인데 양가로 1번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하는 등록관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했는데 그 다음에 서류가 뭔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그 뭐 다음에 책 나오면 다음 달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서류 내는 게 있습니다. 자격증은 낼까요, 안 낼까요? 여기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격증은 제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격증은 제출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아까 전산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등록 신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제출 안 합니다. 시군구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 있다 없다 다 뜬다고요. 그래서 제출 안 해요.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자격증을. 실무교육 수료증,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사진 한 장 제출해야 돼. 사진 3x4cm 등록증에 붙일 거 그런 것만 제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이런 거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 책에는 지금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이러는 그 다음에 안 나와 있잖아요. 서류는 별로 안 중요해요. 다음 달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공검사 같은 거 아파트 자기 집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설명을 제가 안 했는데 안 됩니다. 사실상 아파트는 사실상 안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아파트가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요 법 조문만 보면. 근데 왜 아파트가 안 되냐면 이게는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보면 건축물 용도 분류가 28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좀 어렵기 때문에 첫 달이라서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중개사무소는 이게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가능해요. 그러나 아파트는 2종 근린생활시설도 아니고 업무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또 아파트를 용도 변경하려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입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마 뭐 시도지사 이런 동의를 받고 해야 될 거예요. 그 절차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다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아파트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돼 있죠. 그러나 건축법의 용도 분류에 의해서 안 된다고요. 아파트에서 룸사롱 같은 거 안 되잖아요.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건축법 때문에 안 됩니다.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사실상. 그 용도 변경을 하면 가능하다 할 수도 있을 텐데 용도 변경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 이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면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면 정화조 같은 걸 새로 묻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건축법에는 다 된다. 용도 변경이 쉽게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건축법에는. 근데 건축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 건축가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저 위생과 갔다 오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정화조 새로 묻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학원 같은 거 가능하거나 예, 그 가능한 것도 있어요. 아파트 1층에서 노유자 시설 이런 거 뭐 어린이집 같은 거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공법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세요. 저도 그걸 100% 다 알지는 못해요. 공법이기 때문에 또 엉뚱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아파트에도 그 노유자 시설이든가 특정 시설은 가능한 것도 있어요. 1층에 어린이집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는 가능해요. 가능한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 신청하려면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 당해 지자체 조례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조례라고 나왔는데 조례. 그러면 이게 뭐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다시 나오겠지만 법규범 순서를 보면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대통령령. 대통령 명령이죠. 지금 뭐 러시아에 보니까 푸틴 대통령령으로 이집트에 항공기 취항 못하도록 대통령령을 발했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명령이 줄임말이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시행규칙을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지금 보고 있는 조례, 당해 지자체 조례라고 했는데 조례가 있습니다. 법규범 순서입니다.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이걸 갖다가 법률, 헌법에 위반된 법률 무효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걸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법규명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법규명령과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 과목에 공시법령 이렇게 돼 있죠. 공시법령. 근데 공법은 공법이라고만 돼 있어요. 공법. 공법령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공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공법이 공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서 많이 출제돼 가지고 어려웠죠. 원래 법 제목대로 공법이라고 하면 공법에서 법률에서만 나오고 시행령에서 내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넓은 의미로 법이라고 하면 법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게 시행령은 뭐냐면 대통령령인데 우리 법률만 해도 지금 수천 개가 되는데 그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법률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국회를 다 통과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뭐 하루에 그 법률을 막 수백 개씩 통과시키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냥.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법 내용을 알겠어 모르겠어요. 그냥 손들으라고 하면 손만 드는 거죠. 그 자기 당에서 이번에 손들자 찬성하자 하면 그냥 손만 드는 거예요. 거수기에 불과한 게 실제 몰라요. 무슨 법인지도. 제목도 다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법률 통과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즉 대통령 명령으로 만들고요. 아주 세부적인 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만듭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게. 그래서 이게 조례가 만약에 법령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게 예를 들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집회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혼자 집회하려면 신고 안 해도 되죠? 그 피켓 들고 혼자 시위하는 거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해야 돼요. 2명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신고해야 돼요. 사전에. 그럼 무조건 수리해야 돼요. 그런데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은 서울시 조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옛날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그 서울시당이 뭐라고 조례를 만들었냐면은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법률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집회 신고만 하면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요. 만약에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 법률을 위반했다고 본다면, 그래서 이 조례도 상위규범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라면 노원구 의회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구별로 다를 수도 있겠죠, 금액이?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조례로 정한다. 이것만 시험에 나오지. 뭐 2만 원이다, 2만 5천 원이다. 아까 응시 수수료 2만 8천 원이다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냥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낸다. 이렇게만 시험에 나옵니다. 방가로 3번 23페이지 맨 밑에 종별 변경이 있는데 종별이 뭐냐 하면 종별. 인터넷에 질문이 종별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류별 이 말입니다. 종류별.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너무 길기 때문에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법조문에는 중개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종별을 변경하려면.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래서 원칙은 신규 등록, 예외적으로 2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방가로 2번 예외적으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부칙 제6조인 개업공개사가 소위 중개인이죠.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중개인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냥 원칙 신규 등록, 예외적으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등록 처분은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입니다. 7일입니다. 7일. 왜 바로 안 해주고 7일 이내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본적지 신원 조회하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교도소 갔다가 와서 3년이 지났는지,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났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꼭 7일 있다가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7일 이내니까 통상적으로 한 4, 5일 되면 등록 처분 통지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양가로 4번에 보니까 등록 처분 통지는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이 둘 중에 하나로 등록 처분 통지합니다. 즉 중개인은 신규로 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했죠.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기득권만 인정하지 새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가로 5번 등록증 교부입니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까 칠판에 그랬었는데요. 보정가입을 해야 됩니다. 즉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려면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 하나를 최소한 하나 이상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 1년에 보험료가 공제료는 약 19만 원 정도 하고요. 서울보증보험료는 11만 원 정도 합니다. 1년에 20만 원 가까이 내야 됩니다. 해마다 이 보험가입, 보험료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싸고 협회 공제 가입하면 더 비쌉니다. 그래도 거의 90% 이상이 다 협회 공제 가입합니다. 개인택시도 일반 보험 안 들고 개인택시 공제 가입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협회 공제 가입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는 개업공개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든 안 했든 소멸성입니다. 1년 지나면 또 새로 가입해야 됩니다. 양가로 5번 등록증 교부받고 양가로 6번 등록사항 통보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협회에. 이거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을 빼고 나왔어요.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옵니까? X입니까? 옵니다. O로 출제됐어요. 아니, 다음 달 10일까지 말이 빠져도 그럼 다음 달 5일까지라는 말도 빠졌잖아요. 그냥 통보 안 하는 건 아니잖아. 하는데 포인트는 그냥 통보한다지 언제까지 하느냐 그걸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달 말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틀렸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통보해야 한다. 이거는 O로 출제됐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그 말이 빠져도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다음 달 5일까지 이렇게 하면 X 맞죠? 근데 다음 달 10일인지 5일인지 그런 말 빼고 그냥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지가 포인트가 아니었으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거기에 보면 뭐 등록 그 6가지 박스 안에 있는데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이 11월 며칠이에요? 9일인가요? 11월 9일 날 노원구에 등록을 했습니다. 노원구에 등록을 했는데 11월 14일 날 강남구에 이중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중등록.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이중등록은 하면 안 됩니다. 이중등록. 안 해줍니다. 두 번 등록은. 자격증은 하나 가지고 두 군데서 할 수 없다고요. 이중등록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 강남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이중으로 하면은 강남구청장은 바로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통보한다고 했잖아요. 그 협회에 물어봐요. 등록돼 있는지. 등록 안 돼 있다고 하면 등록해주고 등록돼 있다고 하면 등록 안 해줘요.
자, 그러면 이게 이중 등록을 신청하면은 강남구청장이 이런 케이스는 이중 등록을 해줄까요? 반려할까요? 이중 등록은 원래는 안 된다 했잖아요. 협회 물어보고 협회 통보한다고 했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런 경우는 이중 등록이 되겠어요? 반려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이중 등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잖아요. 11월 9일 날 등록된 거는 12월 10날까지 통보되는데 아직 12월이 안 됐잖아요. 통보가 안 갔기 때문에 모르고 이중 등록을 해준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11월이 아니고 12월 만약에 14일이라면 이제는 안 되겠죠. 통보가 가버렸다고요, 협회로. 그래서 등록관청이 협회 물어보고 이미 등록돼 있으므로 제가 이렇게 이중 등록을 신청해 봤거든요. 하니까 뭐라고 통지서가 오냐 하면은 등록 편지가 오더라고요. 오기는요. 편지가 와요.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 이게 이중 등록이 됐으면 둘 다 등록 취소에다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그 등록 통지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제목 등록 반려 통지서 기한은 이미 등록돼 있으므로 다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신, PS 한 번만 더 딴짓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중 등록이 안 된다고요. 원칙적으로. 근데 지금 같은 달에 해버리면 아직 통보가 협회에 안 갔기 때문에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둘 다 등록 취소돼요. 하나만 취소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중 등록은 안 된다고 해야 신청을 안 하겠죠. 신청해도 안 됩니다. 몇 달 지나버리면.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업무개시입니다. 아까 말했죠. 업무개시는 3개월 이내 업무개시해야 됩니다. 등록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업무개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등록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인데 등록 후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양가로 1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망, 법인 해산입니다. 개인 사망하고 법인 해산하고 같은 말입니다. 법인은 회사잖아요. 회사. 회사는 숨을 쉬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죠. 회사가 죽는 거는 해산하는 겁니다. 개인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방가로 1번에 있는 사망이나 해산은 등록 취소가 처분이 없어도 사망하는 순간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운전면허도 사망하면 운전면허 취소 없어도 운전면허 효력은 상실되죠. 그래서 사망하는 순간 등록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인데 양가로 2번. 이런 등록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 태생적 무등록인데요. 무등록 중개업에 보면 자, 동그라미 1번 무등록 중개업에 보면은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입니다. 태생적 무등록이라는 건 전부 아예 자격증 취득하지도 않고 등록하지도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게 태생적 무등록, 처음부터 원초적 무등록이고요. 후발적 무등록은 뭐가 있느냐면 원래는 중개업을 등록을 했는데 사망을 하거나 개인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된 경우, 이게 후발적 무등록입니다. 후발적 무등록이나 태생적 무등록이나 둘 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아예 자격증도 따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이나 오전에 폐업 신고하고 오후에 손님 받은 사람이나 법적으로 처벌 규정은 똑같아요. 법정형, 앞으로 법정형, 선고형 이런 말을도 쓸 텐데 법정형은 법에서 정해진 최고형을 법정형이라고 하고 선고형. 만약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법에 정해진 최고형이고요. 이 형 범위 내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게 선고형입니다. 그럼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업무를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럴 수도 있죠. 2천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 선고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벌금 2,500만 원 선고받았다. 이거는 X죠.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요. 반드시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법에 정해진 최고형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다고요. 시험에는 선고형을 묻는 경우도
있다. 이 태생적 무등록이나 후발적 무등록이나 둘 다 무등록인데요.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다면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은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유효합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이 무자격자가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을 거래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이 거래 계약은 유효합니다.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단지 이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계약 효력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이라는 것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입니다. 무등록도 효력은 있습니다. 매매계약. 다만 효력은 있지만 처벌받습니다. 무자격자가 소개시키도 계약은 유효하다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웃집 사람들 계약 성사시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처벌받을 뿐입니다. 계속 직업적으로 하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인데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 자, 이중등록,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다 한번 정리해보면 이중등록도 안 되고 이중소속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도 안 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한다면. 다만 공무원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고요. 공무원법에 이중직업을 못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식당도 하고 중개업도 하고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중개사무소에서 법무사 자격증 땄다면 법무사 일하고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껌도 팔아도 되고요. 과자도 팔아도 됩니다. 담배 팔아도 됩니다. 겸업은 가능하다고요. 이중직업. 이중직업을 겸업이라고도 하지요.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하면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을 절취가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 취소 사유고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중직업은 개인개업공개사는 이중직업을 가지는 게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그런데 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이중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개법인은 6가지만 개업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알선, 도배업체 알선,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주택상가 분양대행 이런 것들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담배 팔면 안 됩니다. 회사는. 왜 법인에게만 이렇게 규제를 하냐 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에서는 매매업을 하고 분양업도 하고 다 하거든요. 임대업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야 고정 월세가 나와야 직원들 월급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외국 법인들 오면 망합니다. 지금 구조대로 하면. 아파트 대출 규제해버리면 거래 안 돼버리면 직원 월급도 못 주겠죠. 그래서 외국 법인 못 들어오게 겸업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이중직업을 가지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법인이 등록 취소인데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안에는 보면 법인은 등록 취소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등록 취소 안 하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뭐 1억, 2억 이렇게 부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이 분사무소를 만약에 200개 만들어 놨는데 등록 취소해버리면 전부 다 업무 못하죠? 그럼 그 비용이 국가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요. 그 FTA 비준돼 가지고. 그러면 국가가 너가 등록해줘가지고 지금 중개사무소 차렸는데 또 등록 취소해가지고 망했다. 다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인은 외국 법인이 들어오면 등록 취소 못할 겁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대신에 과징금으로 바꾸려는 추세예요. 지금 정부 안이 그렇다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요 세 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 우리 책에는 지금 이중등록, 이중소송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몰래 할 수도 있겠지만 이중등록은 몰래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등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줘야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등록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는 거는 좀 있죠.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계약서, 다운계약서 적고 하잖아요. 요즘은 다운계약서를 많이 적어요? 업계약서를 많이 적어요? 현실적으로? 사고 날 확률이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중에서 다운계약서가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업계약서는 사고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업계약서를 적는다는 거는 내가 5억에 팔았던 6억에 팔았던 어차피 양도소득세 안 내니까 업계약서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은 취득세를 조금 더 내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안 내잖아요. 업계약서를 적으면. 근데 다운계약서 적으면 누구 때문에 다운계약서 적는 거예요? 매도인 때문에 적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매수인은 손해볼 수가 있거든요. 5억짜리를 4억에 샀다고 하면 나중에 똑같은 5억에 팔아도 세금 내야 되죠. 1억 남은 걸로 되니까 서류상. 그래서 나중에 폭로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럼 폭로를 해버리면 나는 실제로 다운계약서 적어서 샀다 이렇게 폭로하면 양도소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세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질과세 원칙이잖아요.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 그래서 다운계약서 적었다면 만약에 5억짜리인데 4억으로 다운계약서 적었다고요. 그랬다가 1년 있다가 1년 안에 다시 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5억에 샀다 5억에 팔았기 때문에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세금을 안 내는 게 맞죠? 근데 4억에 산 걸로 다운계약서를 적었다고요. 그러면 양도차익 1억 남은 걸로 되잖아요. 서류상. 그럼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40%입니까? 1년 안에 팔면? 그럼 세금을 4천만 원 세금이 나왔어요. 국세청에서 부과된 거예요. 그러면 진실을 폭로해서 실제로는 5억에 샀다. 5억 입금시킨 걸 입증시켰어요. 다만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 입증됐다면 5억에 산 게 입증됐다면 양도소득세 내겠냐고 안 내냐고요? 안 냅니다. 안 내는 대신에 다운계약서 적은 거에 대해서 처벌받는다고요? 처벌이 거의 뭐 거짓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가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 3배 이하가 되려면 5억이면 취득세가 4%잖아요. 표준세율이 4, 5, 20 얼마예요? 5%면 4, 5, 20 4, 5, 20이면 200만 원인가? 200인지 2천인지 모르겠네. 4%면 5억에 4%면 예?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3배면 600만 원밖에 안 되나? 2천만 원인가? 6의 4%가 400만 원이니까 네. 5억이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러니까 그만큼 과태료 내야 된다고요. 양도소득세는 안 내는 대신에.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지 말라고요. 개업공개사 약점 잡히면 의뢰인들이 한번 요구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요구해. 자꾸 더 나쁜 짓을 하게 자꾸 만든다고요. 결국은 개업공개사는 4억을 적든 5억 적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의뢰인들이 요구해놓고 나중에는 폭로한다고요. 협박한다고 네가 다운계약서 적은 거 신고하겠다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26페이지에 보면 위반시 제재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는 만약 이중소속을 하면 소속공개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물론 징역벌금은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나. (26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양가로 1번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경우 개업이 안 됩니다.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어요. 18세도.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업은 못한다. 19세만 돼야 된다. 이번에 방가로 이번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성년 후견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자를 알면은 좀 여러분들이 그걸 민법 공부할 때는 한자를 좀 아는 게 좋아요. 후견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후견인,
뒤 후자 바라볼 견자 사람인자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하죠. 후견인은 보살펴주는 사람이에요. 그 성년으로서 보살펴주는 사람은 성년 후견인. 피가 들어가면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고요. 옛날에는 이걸 금치산자라고 했어요. 금치산자. 금치산자라는 말은 재산을 관리하는 걸 완전히 금지하는 자죠. 지금 피성년 후견인은 완전히 금지하진 않아요. 뭐 슈퍼마켓에서 몇천 원짜리 산 거 이런 것까지는 가능해요. 피성년 후견인도. 근데 부동산 같은 거 팔고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피성년 후견인보다는 좀 더 약한 거죠. 피한정 후견인도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등록,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빚잔치 해가지고 자기 재산도 관리 못했다면 나무 재산 관리해 주겠다고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런 경우도 다 시험원 봐가지고 자기가 취득할 수 있죠. 자기 취득하고 있다가 나중에 복권되면 개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방가로 1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 미경과 자입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고 우리 형벌의 종류가 형법 총칙에 보면 9가지가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 금고를 금고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징역하고 금고하고 사형은 뭐 논할 필요가 없겠죠. 사형은 며칠 전에 보니까 JTBC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막가파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으로 사형시키고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벌써 1995년인가 이제 그때쯤 한 20년 넘었어요. 사형시키고 그 뒤로 사형 없죠. 우리나라에 현재. 사형은 그래서 뭐 죽이는 거니까 논할 필요가 없고 징역이라는 것은 정력에 복묵케 하는 거, 일을 시키는 게 징역입니다. 금고는 확신범, 사상범, 비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원래는 안 하는 게 편하고 좋긴 한데 안 하고 독방에 저도 좀 있어 봤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정신병자 될 것 같아요. 그 일 시켜달라고 하면 일 시켜줘야 돼요. 일을 시키는 걸 징역이라고, 일 안 시키는 걸 금고라고 그래요. 근데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요걸 갖다 말하는 거예요. 금고 이상. 뭐 자격정지, 이런 거는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런 거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집행 종료는 만기 석방되고 3년 지나야 돼요. 교도소에서 두부 먹고 새벽에 출소하자마자 바로 중개사무소가 근무 못하고요. 3년 지나야 됩니다.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두부는 줍니다. 주는 그 교도소에서 주는 게 아니고 면회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두부 먹으라고. 저도 두부 먹어봤는데요. 아마 그게 영양실조 걸릴까 봐, 이제 영양 보충하려고 먹이는 것 같아요. 왜 먹어봤냐고요? 그건 개인 사생활인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겠어요? 군대에서 먹어봤어요. 군대에서 오래전에. 자, 그 다음에 집행이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가석방 받고 자녀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자녀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가석방. 그래서 만기석방이나 가석방이나 만약에 만기석방, 가석방 둘 다 재지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한 명은 만기석방되고 한 명은 가석방됐습니다. 만기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재지은 날로부터는 3년 살고 나와서 또 3년 지나야 되니까 6년 지나야 되는 거죠. 가석방은 거짓 가짜입니다. 가짜로 석방되는 거예요. 형기의 형법 조문에는 보면 이런 말들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자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제가 강의하면서 말도 안 하고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는 게 최고 좋아요. 가짜 석방인데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만 지나면 이론적으로는 가석방 될 수 있어요. 3년 선고 받으면. 그러면 남은 자녀 형기 2년 플러스 또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럼 재지은 날로부터는 둘 다
6년 지나야 돼요. 석방된 날로부터는 다르지만 제지한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아요. 둘 다 6년 지나야 돼. 가석방이든 만기 석방이든. 자, 그 다음에 27번, 27페이지 맨 위에 3번 집행이 면제,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특별 사면된 날부터 3년입니다. 법률 변경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간통죄가 지금 폐지됐죠. 간통죄는 그럼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교도소 살고 있는 사이에 1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면 교도소 석방돼 있다 풀려나겠죠. 이제 제가 아닌 때니까 풀려나지만 그래도 몇 년 더 지나야 된다? 3년 더 지나야 됩니다. 형의 시효 완성,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게 시효입니다. 형의 시효라는 게 있어요. 뭐 사형은 30년 이런 게 있는데 사형 선고받고 30년간 집행을 안 하면 이제 집행을 못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도 3년 지나야 된다. 특별 사면도 3년 지나야 된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일반 사면이 좋은 거죠.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일반 사면, 특별 사면도 좀 더 궁금하면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특별 사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특별 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못 하고요. 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 사면은. 특별 사면을 줄여서 특사라고 하고요. 일반 사면을 줄여서 대사라고 하는데 대사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지만 8.15 특사다 뭐 이런 특사한다 말은 4월 초파일 특사한다 크리스마스 특사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특별 사면 되어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특별 사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각 역대 정부마다 다 특별 사면 다 됐어요. 그래서 특별 사면 돼도 3년 지나야 중견부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도 특별 사면 됐잖아요. 그럼 특별 사면 되고 3년 안 지나면 중견부에 종사할 수 없어요. 보조원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고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유예 이게 좀 어려워요. 형법 내용이거든요. 이게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는 이게 대한 설명이 없어요. 기소유예, 유예가 3가지가 있어요. 유예가 3가지. 그러니까 결격사유는 집행유예는 결격사유고요. 나머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아예 결격사유가 아닌데요. 기소한다는 말은 재판을 회부한다는 뜻이에요. 공소제기한다 같은 말이에요. 공소제기한다, 기소한다. 재판 회부한다 다 같은 말인데 이 기소가 유예되면 재판에 회부를 안 하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그냥 종결 짓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가지 안 갚으면 최홍만 이런 애들 사기죄로 고소됐잖아요. 그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사기죄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홍만 맞나? 홍콩에서 1억을 빌렸는데 뭐 여자친구하고 자기 뭐 선물 산다 이렇게 하고 빌렸대요. 그렇게 해놓고 선물 샀다면 그 사기죄 아니에요. 지금 말한 목적대로 사용해가지 안 갚으면 그건 그냥 단순히 민법상 채권 채무관계예요. 속였으면 기망행위가 있으면 그건 사기예요. 그래놓고 다른데 어디 빚 갚았거나 다른데 도박을 했거나 이러면 사기죄잖아요.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근데 보통 검사들이 빨리 돈 다 갚아라. 갚으면 재판을 회부는 안 하겠다. 기소유예 해주겠다. 이렇게 유죄 협상을 해요. 폴리바게닝이라고 그 원래 법으로 금지된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요. 검사들이. 빨리 갚아라. 갚긴 갚으면 내 재판에 회부는 안 할게. 기소유예 시켜줄게. 이렇게 한다고요.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 중학생이 불법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가 자기 그 SNS에 올렸어요.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 올렸어요. 불법 음원을. 그래가지고 이거 기소유예 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재판에 회부는 안 하는 겁니다. 선고유예는 뭐냐면 이게 재판에 회부는 했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는 겁니다. 이건 형법 제60조에 보면 선고유예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아예 죄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선고유예도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 지금은 뭐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동해에, 강원도 동해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남자분. 이분이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한 혐의로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에요. 최연희도. 그래서 재판받기 전에 그 피해 여성에게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더라. 사과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여기자가 나도 인간적으로는 용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인간적으로 용서했다 하면 법적으로도 용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는 성추행 이런 게 친고죄였어요.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어요. 그래서 이 선고를 유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예 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피고는 징역 1년에 해당되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은 2년만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선고유예는 1년 법정형이 1년 이내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인 경우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처한다. 그러나 그동안 자율방범대원으로 국가에 공헌한 점을 인정하여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은 4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교도소 가진 않죠? 집행유예면.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양가로 3번 2법 위반한 자입니다. 방가로 1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방가로 2번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입니다. 개업할 수도 없고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방가로 3번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아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이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낸 거는 가능하죠. 개업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입니다. 양가로 4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개업할 수도 없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1 내지 4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여기서 내지라는 말은 또는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라는 뜻입니다. 내지라는 뜻이. 민법 조문에도 보면 내지 이런 말 나올 거예요. 몇 조 내지 몇 조는 뭐 몇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말 나오죠. 내지라는 게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민법 조문에서도. 아마 민법 조문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법 조문 읽어봐도.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그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됩니다. 자, 3번 결격사유 등의 법적 효과입니다. 양가로 1번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개업을 한 사람은 양가로 2번에 방가로 1번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28페이지에 보면 2월 이내 해소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 등록 취소하여야 합니다. 고용인이 누가 고용이냐면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그래요. 직원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역시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요. 실장들 해소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게 지금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데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오늘 한 게 용어 정의 한 문제. 용어의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 용어 정의 6개가 있었습니다. 중개, 중개업 이런 거.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용어 정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기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절차, 자격취득에서부터 업무개시까지 등록 절차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법인의 등록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있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인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런
등록 기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1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28페이지까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예를 들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된다. 이런 것들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28페이지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9페이지 제4장 부동산 중개업 업무부터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